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시장에 대한 진단, 특히 저희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TF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좀 들어볼 텐데요.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뉴욕에서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네, 오늘 한국에는 언제쯤 들어오셨어요?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째 지금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졌죠? 추워졌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좀 한국의 가을을 많이 만끽하고 네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뉴욕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방송할 때 기사나 방송으로만 지금 미국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고는 하는데 현지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만단이 당선을 통해서 뉴욕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 물가로 보면은 네. 물가가 가장 요인이었을 것 같은데 물가는 환장합니다. 와, 환장해요. 물가는 제가 그냥 환장하는 것 같은데 정말 네. 피부로 그냥 와닿는 얘기로 한다면은 원래 미국은 그로서리가 싸거든요. 식료품이 싸기 그쵸,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저희가 뭐 올게닉을 먹어도 싸요. 유기농을 먹어도 싸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뭐 홀푸드 이런 데서 네. 조금 이제 샀던 것을 비싸지니까 그거를 조금 섞었어요. 아마존 프레쉬, 뭐 월마트로 섞었어요. 네. 근데 이것들이 비싸지니까 월마트를 비중이 높아지면서 네. 근데 월마트의 가격도 올라가니까 이게 임계치에 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약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것이 반영된 게 맘단위 당선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맘단위의 당선은 솔직히 뭐 민주당 워낙 민주당의 텃밭이긴 했지만 이것이 아마 중간 선거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맘단위 뉴욕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이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분명히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저희도 이렇게 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어떤 동향들을 좀 체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 현지 이야기까지도 함께 좀 전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시장 전반적인 진단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잡아볼 때 우선은 용어부터 좀 개념을 잘 잡아야겠다 싶더라고요. 블록체인, 가상자산의 뭐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도 서로 어떻게 포함하고 엮인 건지 요거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저희가 많은 뭐 이렇게 고객분들도 만나고 네. 세미나도 하고 하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거기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사실. 거기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네. 이제 많이 공부도 하시고 많이 지적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엄연히 다르죠. 다르지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 결국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결국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구현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에 2009년도에 세상에 나왔을 때 네. 이것이 이제 뭐 완전 무결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처음에 이제 쭉 나오면서 뭐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비트코인이 걸어온 길들이 좀 있거든요. 2009년부터 이것이 이제 기술이 조금 부족하면은 네. 51% 있잖아요. 절반 이상이 모여가지고 와 하면 해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 51% 이상이 그런 시기가 이제, 있었군요. 네, 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워낙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제 1세대, 2세대 모델이 쭉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결국은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헤드라이트만 조금 바꾸고 하는 스몰 체인지 같은 경우를 이제 소프트 포크라고 블록체인 회사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조그만 변화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블록이 한마디로 그 데이터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냐를 의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늘리자, 줄이자, 뭐 놔두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의 변화하는 과정, 하드 포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통해서 블록체인이 이제 단단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걸어왔던 거를 가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네. 비트코인이 걸어왔던 블록체인이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그냥 테슬라로 보면 되고 블록체인을 전기차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과 그것이 구현된 하나의 이제 그렇죠. 존재가 비트코인인 거고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에는 이렇게 체크박스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에만 체크박스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엄청 오해해요. 어떤 사람은 암호화폐라고 하고 네. 어떤 데서는 가상자산, 맞아요. 디지털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이제 이쪽 이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한마디로 이제 처음에 이거를 꿈꾸었던 사람들, 꿈꾸었던 사람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암호화폐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커런시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이들이 꿈인 거죠. 지향했던 바인 지향했던 거네요. 바. 네. 네. 이것이 결국은 이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니까 트럼프 1기 때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달러가 있는데 무슨 그쵸, 커런시를 얼지 만들어. 화폐가 있는데. 장난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암호화폐의 같고 두 번째 virtual asset이라고 하는 가상자산은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용어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것이 좀 더 크다 보는데 2017년도에 광풍이 일고 18년도에 폭락할 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제가 너무 네.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규제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어가 가상자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조금 제한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좀 부정적인 것도 있고 실제가 아닌 것도 있고 약간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법무부에서 이렇게 나왔던 가상자산 용어였어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에 어쨌든 기존에 아는 개념과 좀 대조를 시켜야지 이해하기 쉬울 거라는 그렇죠. 가정하에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실물이 그렇죠. 없으니까 가상자산이다.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 ETF를 만들고 네. 나서 그렇게 되면서 SEC가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에 대한 용어를 디지털 에셋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디지털 에셋으로 용어를 바꿨는데 네. 아시겠지만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생태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원래 그렇죠. 전 세계 금융 시장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제 자리를 안 마련해 주면은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미국에서 디지털 에셋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만국 그러니까 글로벌 공통 용어가 앞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 SEC에서 그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그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약간 제도권으로 올라왔다 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자, 저희는 이렇게 그러면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지금 사실 최근에 시장에 좀 약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 안에서 디지털 자산 안에서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요거에 대한 개념과 요거는 앞으로 저희가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기술의 발전 단계도 제일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를 저희가 약간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혁신 기술은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원, 그리고 기업의 그 서포트 투자, 그리고 이제 대중성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상자산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여러 개들은 다 가고 있었는데 가장 부족했던 것이 결국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부재를 하다 보니까 산으로 가고 뭐 너무 상당히 이제 쉽지가 않았던 규제도 안 되고 그랬던 거죠. 네. 네, 그랬던 상황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이제 친크립토 정책을 많이 폈던 그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부정적이었어요. 달러의 패권에 도전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바뀌었던 것이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 스테이블 코인 안에 보면은 1달러를 이제 받침하고 있는 그 자산이 네. 50%가 캐시고 50%가 미국 달러고요. 아. 50%가 미국채예요. 네. 미국채, 단기채겠지만. 아, 그러다 보니까 야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은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약간 여기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천재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결국은 미국채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지금 관세 때문에 중국에서는 판다 안 판다, 일본에서도 뭐 판다 안 판다 막 이렇게 되게 그쵸, 네. 되게 위협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되게 불안한 요소이기도 해요. 미국채에 대해서 장기적인 홀더를 유지한다는 것이. 근데 이것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을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3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향후에 점점 커지게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뭐 여기 아나운서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미국채 홀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결국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그 크립토 커런시를 갖고 있는 계좌 수가 한 7억 개라고 해요.
7억 개는 엄청 많고 뭐 많은 사람이 이제 멀티플로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너도 나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손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그 밑에는 미국채를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전망을 보면은 현재 3천억 달러의 시장이고요. 지금 네. 이제 보수적으로 JP 모건이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5천억 달러 정도를 3년 뒤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한 3배, 4배 정도로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는 2028년도까지 네. 거의 뭐 2조 달러,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 7배, 6배 이상 크고 그러네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임기 만료되고 어쨌든 지나고 나서 10년 뒤에는 거의 10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 지금까지는 그들만의 시장, 그들만의 거래소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송금이나 이체 시장이나 그쵸, 이런 데서는 맞아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저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외국으로 자금 송금을 할 때 이게 이제 그냥 이제 은행에서 돈을 보내면은 하루 만에 돈이 안 가거든요. 한 하루 이틀 걸리잖아요. 하루 이틀 돈이 그쵸, 걸려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비싸고. 그런 상황인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냥 즉시 송금이 되는 거고 확실히 네, 편리하네요. 즉시 송금이 되고 이체가 되고 지금은 한 건 하는데 드는 비용이 뭐 10센트도 안 되죠. 1센트도 안 되죠.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것이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빨라서 네. 송금 이체 시장에서는 상당히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확실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있지만 다만 여기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나아갈 길이 있어요. 나아갈 길이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현실에서 쓰려면은 네. 저희가 카드로 신용카드 탁 긁었을 때 지금 비자, 마스터카드는 바로 끊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로 긁었을 때 이게 속도가 늦어요. 아, 네. 그래서 왜 더 늦어요? 그 정도의 아직 기술이 안 되는 거죠. 많이 발전을 했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갈 길이 좀 네.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속도를 TPS라고 해요. Transaction per second 해서 이제 1초당 거래 가능 건수라고 하는데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한 1초에 한 2만 5천 명이 끌고 수 있어요, 한 번에. 근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초에 20명이니까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1000명이 쓴다 하면은 그냥 넉넉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 줄 서서 기다려야 줄 서서 되네요. 기다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속 터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 속도가 그래도 5년 전에 비하면 되게 많이 발전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향후에 그까지 더 발전될 경우에는 송금 이체 시장이 지금 현재 이미 혁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결제 시장까지 간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코인베이스 이런 데서도 카드가 나와요. 네. 신용카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만 가능하지 그런 카드 결제 시스템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뭐 비자, 마스터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것이 진짜로 발전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얘들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그 블록체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장대로 예상이 스테이블 코인이 쭉쭉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게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50%는 캐시, 미국 달러, 네. 50%는 미국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미국채가 US 스테이블 코인이 3천억 시장인데 미국채, 그러니까 단기채이지만 한 1,5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00억 달러 현재 네. 수준으로만 보더라도 외환 보유고로 미국채를 갖고 있는 국가 순위로 보면 17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와. 높아요 이미. 오, 그러네요. 예, 우리나라가 저희 좀 밑에 있죠. 1,200억 달러 좀 잘 안 보이는데 1,200억 밑에서 세 번째인가 봐요. 그렇죠? 사우스 코리아? 네네. 여기보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와. 단기채긴 하지만. 근데 이것이 만약에 2배로 커진다 한다면은 외환 보유고 순으로 10입니다. 10위. 근데 이것이 10배로 커지면은 일본보다도 많은 이제 전 세계 1위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 달러를 미국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커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채의 홀더도 늘어나고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를 더 강세를 만들 수 있겠다. 미국을 강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네요.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럼 투자자로서도 지금 내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한다면은 미국의 성장세와도 또 같이 갈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제 투자자로서는 이거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봐야 돼요?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뭐가 오를지는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요즘에 많이 심란하거든요.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많이 심란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도 힘들었어요. 되게 아. 힘들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과거에는 네. 이게 과거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의 그 코인이죠. 그 가격으로만 저희가 봤다면은 이제는 조금 시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비트코인 ETF가 그쵸. 만들어졌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ETF를 포함해서 가상자산 ETF 시장이 미국에서는 규모가 이미 170 빌리언, 그러니까 1,7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시장, 우리나라의 ETF 전체 시장이 한 270조, 80조 하는데 여기랑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이 뭐 이제 뭐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ETF 이런 것들이 쭉 있지만 과거와는 이렇게 되면서 기관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렇다면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는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뭐 이런 그 크립토커런시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 전통 자산이 뭐 분리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연관성이 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관들 입장에서도 자산 배분을 할 때 결국은 디지털 자산을 일부 편입해 보시라라고 블랙락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아니 제 돈이 가상자산 투자한 돈과 전통자산 투자하는 게 다르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주식에 100%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이 좋아서 한 5 빼가지고 여기 넣었는데 네.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시장이 매크로가 흔들리면 당연히 여기서 돈을 먼저 빼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시장이 이제 이쪽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유동성이나 예를 들어서 시장의 이슈에 가장 민감할 때 먼저 빼는 자산이 디지털 자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민감하게 네. 이슈를 보인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 말은 결국은 저희가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결국은 이것을 유동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확인하시는 것이 일단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이라는 뉴스에 활용할 때 결국은 이제 제일 민감한 자산이 외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환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이 상당히 유동성의 폭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올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산업들이 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과거에는 코인에만 집중하셨다면은 이제는 가상 자산 관련된 산업에도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를테면 뭐 채굴이랄지 이런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서클 같은 그런 기업도 아우. 워낙 그렇게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 요즘에 이제 채굴 업체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 채굴기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한때 그 지포스라고 채굴기 네. 용산에서 샀거든. 저도 샀었어요. 저도 아, 샀었는데 진짜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채굴기도 사보고 막 했는데 이 지포스 비싸잖아요. 채굴기. 그쵸, 네. 비싸니까 얘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할 때 채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죠? 대충 가격이? 그때? 그때만 해도 1,500 막 네. 네, 그랬어요. 이분 그때 들어막으시네. 좀 비싸게 팔았어요. 네. 어쨌든 아, 잘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채굴기가 비싸니까 근데 이제 이걸로만 채굴만 하기에는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이닝 업체가 AI 데이터 센터로도 맞아요, 많이 네. 이용을 하잖아요. 많이 보도하셨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 전향을 하면서 상당히 얘들도 이제 채산성도 높아지고 마이닝 회사들이 조금 진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코인 ETF만 봤다면은 여전히 2배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 많이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산업에 돼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나올 IPO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거래소 같은 그냥 일반 기업들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25년도 말 되면은 네. CFTC 있죠. 미국 선물 거래소 선물위원회인가요? 네. 그 CFTC. 네. CFTC. 네. CFTC에서 거기서 이제 승인이 돼서 CME 또는 CFTC에서 승인이 된 CME나 CBO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 거래될 겁니다. 네, 이게 아. 지금 이제 추진 과제예요. 네. 그래서 현물 ETF가 거래가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기존에 있는 뭐 크라켄이나 뭐 다른 제미나이나 이러한 일반 거래소들이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은 많은 기관들이 이런 사설 거래소 하는 것보다 CFTC 정부 기관이잖아요. 정부 기관에서 거래되는 거에서 허기를 더 원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반 거래소보다는 한마디로 코인베이스 같이 거래소도 하지만 뭐 수탁 업무도 하고요. 커스터디 하고 미국의 비트코인 ETF 보면은 대부분 수탁사가
코인베이스거든요.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다각화돼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상장할 때는 뭐 아마 이제 그 비트코인 그냥 거래소 말고도 이제 수탁사 또는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상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산업을 좀 포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역시 좀 ETF 투자가 네. 약간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시면 아까 전에 그 규모가 네.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1,700억 달러고 지금 상장돼 있는 것만 110개예요. 맞네요, 진짜. 현물 ETF도 있고 뭐 선물 ETF도 있고 커버드 콜 ETF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형 아까 말씀드린 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도 네.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식형은 뭐 가장 큰 게 예시를 들어서 뭐 아크 F 이런 것도 주식형이죠. 그것도 그쵸. 있고 이제 블럭이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이러한 주식형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형이 더 맞아요. 액티브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현재 110개가 상장이 돼 있는데 블럭이 앰플리파이 ETF 아닌가요? 이긴 한데 네.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맞습니다. 이게 얘가 네. 제일 커요. 와, 에쿼티형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보여드립니다, 화면으로. 네, 에쿼티형에서는 이제 블럭이라는 ETF가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한 ETF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데 액티브 ETF와 패시브 ETF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액티브와 패시브가 있는데 패시브는 안 좋은 점이 룰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룰이니까 이제 리밸런싱을 분기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때 그 종목의 편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 네. 같은 경우는 너무 변동성이 크고 그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종목 관리를 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IPO가 있다 할 때 패시브는 못 들어가요. 네, 패시브 못 들어가는데 그런 대신에 이제 액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IPO 같은 것에 이제 선별해서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크 F나 블록이나 이러한 ETF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산업이 성장할 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개가 있는데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인 그러니까 SEC에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인 게 150개예요. 더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있네요. 더 많이 진짜.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이 어쨌든 또 산업의 이 성장세를 좀 네. 전망을 가늠하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블록 보여드렸는데 티커는 BLO, K고요. 사이퍼마이닝이나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의 다양한 기업들이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포트폴리오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무님 모시고 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진짜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내년도 증시 전망, 좀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생각보다 잡음이 많겠다. 저희는 노이즈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에 가장 키포인트는 중간 선거거든요. 중간 선거에서 결국은 이제 저는 보통 의회가 스플릿돼 있으면은 안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의회가 왜냐하면은 나누어져 있을 때, 양분돼 있을 때. 근데 왜냐하면은 정책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스플릿 되면은 대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좀 더 엎치락뒤치락. 그럼요. 이렇게. 왜냐하면 공화당이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았고 공화당이 지금 무리하게나마 관세 정책 그리고 OBBBA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하면서 레귤레이션 철폐하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스플릿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혼란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내년에는 잡음이 생길 거고 관세 때문에 내내 중간 선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1월이죠. 네, 11월 4일입니다. 근데 중간 선거에서 지금 만약에 스플릿이 되거나 현재 지금 공화당이 우위인 상태에서도 셧다운이 최단 기간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스플릿이 네. 되면은 이제 뭐 환장합니다. 이제 환장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될 거고 아마 정책이라든지 현재 공화당이 결국은 이제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친기업 정책이었거든요. 친기업 정책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돌려지게 되고 그것이 조금 쉽지 않겠다. 그래서 맘다니 당선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네. 저는 시카고라든지 대도시로 번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말 결국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그 흐름이 조금은 더 퍼퓰리즘을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민주당의 흐름이 된다면은 그것이 스플릿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상당히 정책적으로 조금 잡음이 많이 생겼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다만 내년에 상반기에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숫자로 확인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인플레 내려가는지 그리고 그쵸. 고용이 좋아지는지 이거를 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이제 이걸 보여줘야 되는 시장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관세금 뭐 바나나 내리고 뭐 하는 거잖아요. 바나나랑 커피 이제 하지 바나나 않겠다. 커피 내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물가랑 그거를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면은 다만 상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받쳐주다가 네. 받쳐주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하반기에 중간 선거 가면서 한마디로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시장에서 조금 이제 그 지지율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그 왔다 갔다 하는 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정책적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면 투자자로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약간 포트폴리오 분산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올해와 같은 약간 시장이 AI 기술주가 가고 금이 가는 시장이었다면은 그렇죠. 내년에는 관세가 그만두지 않거든요. 시즌 2 시작이에요. 트럼프는 관세로 이제 미국의 인트레스트를 이렇게 한다고 보호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즌 2, 시즌 3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일으켰던 모든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은 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 해지라는 측면에서 수혜를 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은도 금이 수혜를 받다 보니까 은도 약간 같이 따라가는 따라가는 느낌?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혜를 받을 것이고 코어 전략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있지만 시장이 우상향을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면은 결국은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화면에는 저희 상품밖에 쓸 수가 없어서 놔뒀는데 네, 뭐 제피이죠. 제피 유명하죠. 제피와 비교되는 이제 디보 같은 게 있고요. 잽큐, 그러니까 만약에 성장률을 좀 더 보신다면은 잽큐 그리고 이제 잽큐와 같이 비교하는 큐디보라는 그러한 커버드 콜 전략이 괜찮지 않나. 이걸 이제 뭐 S&P랑 조금 섞어가든지 QQQ랑 조금 섞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변동성 분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그로스로 본다면은 결국은 저는 AI와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세 개를 하나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네.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화면은 여러분들 꼭 캡처를 하셔서 내년도 지금 투자 전략 짜시는데 참고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앰플리파이 ETF 아시아사업 총괄하시는 한동훈 상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에 한국 오실 때마다 저희가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